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한 분께서 제 페이스북에 오셔서 영화가 제작될 때 거치는 단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소재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볼까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께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래저래 문의를 드렸더니 네, 그분께서 자기보다 네, 더 나은 분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오늘 5월 31일이 맞나요? 31일이요. 네, 5월 31일에 개봉할 예정인 대립군을 제작하신 네, 원동현 대표님께서 네, 저와 함께 오늘 영화가 제작되면서 거치는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대표로 있고 프로듀서입니다. 영화 일은 한 25년 정도 했고요. 지금까지 10편의 영화를 만들었고 5월 31일 날 요번에 이정재, 여진구, 김무열 주연의 대립군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녀는 괴로워와 그리고 광해까지 제작을 하셨고 네, 그리고 대립군 외에 신과 함께도 지금 네, 제작을 앞두고 계시죠. 네, 신과 함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두 편의 영화를 동시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올 겨울에 이제 신과 함께 파트 1을 개봉하고요. 내년 여름에 이제 파트 2 개봉을 앞두고 네네. 있습니다. 네. 신과 함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영화는 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제작자와 감독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용어적인 혼돈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PD를 이제 감독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감독과 PD가 이제 확연하게 구분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네.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네,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연출은 무조건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후반 작업 편집은 또 감독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네. 있고 하지만 이제 제작자는 네. 영화의 기획 개발서부터 네. 영화의 제작 네. 그다음에 촬영 네. 그다음에 후반 작업 그다음에 마케팅 네. 그다음에 배급까지 네. 전체의 영화의 네네. 프로세스의 총 책임자가 프로듀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관객 입장에서 얘기할 때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이제 감독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고 네네. 그 외에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네네. 과정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제작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보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리고 영화가 말 그대로 제작될 수 있게끔 뭐 제작비를 네, 조달해 오고 조달해 오고 네.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 맞습니다. 제작자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아이템을 픽업하는 거죠. 네네네. 어떤 이야기를 그렇죠. 만들 네. 것이냐를 픽업하는 이제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네. 거기서 이제 보통 작가들이 이제 저희가 제작자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걸맞는 작가를 붙여서 네. 이야기를 이제 저희 용어로는 디벨롭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제 기획 개발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맞는 감독을 이제 저희가 선택해서 네네. 감독에게 연출을 맡기고 네. 감독이 연출을 하게 되면 이제 후반은 이제 거기에 음악 감독이라든지 네. 또는 VFX라 해가지고 시각 네네. 효과라든지 또는 제일 중요한 에디팅 네. 편집자가 편집. 네. 있어서 전체를 이제 네. 감독과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서 이제 또 영화를 만드는 것만큼 요즘은 유통 배급이 네네. 어느 극장에다가 얼만큼 어느 시기에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영화를 이제 관객에게 선보일 것이냐 전체 과정을 다 총괄하는 게 이제 네, 제작자죠. 네.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네.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아무래도 시나리오겠죠. 네. 아이템의 선정이죠. 네, 아이템을 선정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예를 든다면 네,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기획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네, 네. 이제 제작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네. 투고를 한다든지 하는 네, 네, 식으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립군을 예로 들자면 네. 대립군은 어떻게 이렇게 대립군은 개발이 외부에서 들어온 시나리오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시나리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네. 개발이 시작된 거군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들어왔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광해를 만든 게 2년이 돼서 네. 제가 요거를 계기로 해서 광해 3부작을 준비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광해 이제 트롤로지를 준비해서 네네네. 그러면 이 이야기 대리꾼이라는 이야기가 내가 추구하는 그 리더십 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리더십에 부합하겠다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생각했던 기획에 그러니까 외부의 그 오리지널로 존재했었던 시나리오가 저희 기획 안으로 녹아 들어온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시나리오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각색을 거치게 각색을 됐었는데 거칩니다. 그때 이제 작가를 따로 이제 선정을 해서 네, 이제 의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히 기준이 된 게 있으신지.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그 제가 영화 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인력 풀이 작가 풀이라고 네네네. 해서 이제 작가 군들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꼭 사극을 뭐 잘 쓴다, 네. 뭐 현대극을 잘 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캐릭터에 강한 작가들이 있고 네네네. 또는 플라팅이라 해서 네. 이야기의 구조에 네네. 강한 작가들이 있고 또 어떤 작가들은 또 이렇게 대사에 강한 작가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대리꾼 같은 케이스로 예를 든다면 네. 이미 이야기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드라마가 강하고 네. 캐릭터 빌드를 잘하는 캐릭터를 잘하는 작가들을 감독이 일단 1차 각색을 하고 네. 거기에 다른 여타 작가들이 붙어서 네. 각각의 재능들이 이제 이 안에 다 녹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최초의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각본으로 이제 이름을 각본입니다. 올리게 되고 네. 그 후에 수정 작업을 하신 분들이 각색으로 이름이 각색입니다. 들어가시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각본은 온리 싱글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만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의 근간이 신도영이라는 작가가 네. 썼기 때문에 네. 그 각본에는 오직 그 신도영이라는 분 한 분만 네. 들어가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각색에 네. 포함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관객분들은 또 각본이랑 각색의 차이를 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네.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각본과 각색이 사실 약간 경계가 조금 모호할 때가 있는데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각본이라고 하면 그 이제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근간이 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다 있고 네. 이야기의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메인 캐릭터들이 다 중심적으로 있었던 것을 각본이라고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캐릭터를 조금 더 보강한다든지 그렇죠. 네네. 이야기의 구조를 조금 바꾼다든지 네. 또는 뭐 전체적으로 대사를 좀 이렇게 윤색처럼 네네. 대사를 좀 만진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야기의 메시지와 캐릭터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드되는 거 더해지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 저희가 각색이라고 합니다. 수정이나 뭐 추가를 할 때의 과정이 각색이라고 보면 뭐. 근데 수정도 예를 들면 막 네. 메인 메시지가 바뀐다든지 네네네. 또는 완전히 캐릭터가 완전히 없었던 메인 주연이 새로 들어왔다면 네. 저희는 그 정도의 만약에 작업을 했다면 그건 또 공동 각본가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메인 이야기의 테마와 메시지가 그대로 잔존돼 있는 상태에서 네. 조금씩 변경되는 건 저희가 각색이라고 하죠. 하지만 막 진짜 주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 예를 들면 해피엔딩이었는데 언해피엔딩이 돼버리고 네네네. 또는 그 이야기가 예를 들면 메시지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리지널 썼던 분과의 그 기여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동 각본이. 예 공동 각본이 되게 되는 거죠. 저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네네. 그러면 기획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아이템을 선정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이제 뭐 작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미녀는괴로 같은 네네네. 경우나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기획 시나리오가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미녀는괴로 같은 경우는 일본 만화 둘 다 원작이. 원작이 있는 있죠. 예를 들면 칸나상 다이세코 데스라고 네. 일본 만화가 원작이었는데 네. 저희가 그 일본 만화를 일본에 있는 고단샤하고 스즈키 유미코라는 작가에게 판권을 구매해서 네. 자 우리 시대의 이제 성형에 대한 한번 화두를 던져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초고를 내고 그러니까 네. 이 영화 제작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획이 선 다음에 네. 이야기를 감독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감독을 선정하는 걸 기획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 시나리오가 신과 함께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이 된 후에 네. 그 감독을 선정하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네. 아이템 상에서 감독을 선정할 때도 있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는 이유는 네. 그 감독 그 아이템만 있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쓰는데 네. 사실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미녀는괴로 같은 경우는 4년 반 정도 걸렸고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네, 완성하는 데만 신과 함께는 3년 걸렸거든요. 네. 그럼 어떤 유망한 감독을 3년간 내가 잡고 잡아둘 수가 있다라는 없죠. 거는 그 감독에게는 사실 기회 비용의 상실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초고가 된 상태에서 감독을 잡으면 네. 감독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감독고라 그러거든요. 네. 감독이 자기가 연출할 수 있게 한국적인 좀 특수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저변이 넓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감독은 연출만 하면 되는데 네. 감독이 보통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감독은 보통 그렇게 시나리오 작가 준 걸 그대로 연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자기 걸로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네. 이제 그렇지만 초고를 안 주면 네. 그 2년 3년 걸리니까 네. 초고를 주면 그 기간을 최소화 단축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 시나리오는 그런 방식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대리분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완성된 후에 이제 저한테 온 거죠. 그 감독님을 선정을 네. 하셨나요? 아니 감독이 가지고 온 아이템입니다. 아, 정윤철 감독님. 예, 정윤철 감독이 네. 정윤철 감독이 시나리오 의뢰를 받은 거를 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했을 때 오케이 그럼 이건 내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기획 라인 안에 있는 거니까 네. 이건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예. 그럼 시나리오가 이 리얼라이즈 픽처스로 온 게 아니라 이제 정윤철 감독님께 가고 네네. 그걸 가지고 와서 네네. 한번 제작해보고 싶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게 광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예, 광해와 대립군의 케이스는 네. 시나리오하고 감독이 패키징 돼서 저한테 온 거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미녀는 괴로나 신과 함께는 저희 쪽에서 감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네.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이 만약에 내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면 네.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해야 이걸 영화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은 이제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게 있기도 예, 한데 공모전이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지금 외람된 말씀이죠. 제가 좀 알려진 영화인이다 보니까 네네네. 어떻게 뭐 아름아름으로 제 이메일 주소를 안다든지 네네. 또는 저희 회사 네. 그 주소를 알아서 그렇게 너무 많이 오면 아니 무작정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경우 미국 헐리우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그런 경우는 이메일을 안 열어보고 네. 또 시나리오는 반송해 버립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라도 네. 그 내가 그 시나리오를 읽어봤거나 이메일을 열어봤거나 봤을 때 네네네. 표절의 그렇네요. 네. 위험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야기는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네. 나한테 보낸 근거가 있고 내가 읽은 흔적이 있으면 네. 나중에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헐리우드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건 네.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시나리오를 보내신다면 뭐 저희 회사를 보내신다면 저작권 등록을 하시고 네.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네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뭐 다른 제작사들도 비슷한 과정인가요? 제가 뭐 다른 제작사들이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경험 있는 제작사들은 그렇게 함부로 시나리오를 받진 않습니다. 무작정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시나리오 공모전을 노리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한. 가장 확실하고 또 이제 주변에 영화인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 보통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내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품평을 좀 그렇죠. 네.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인들은 사실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한 달 후에도 보고 1년 후에도 보는데 그 나쁜 얘기를 해주겠어요. 무조건 재밌다라고 네네네. 얘기해주면 사실 그 안타까운 시간을 뭐 2년 3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라는 거는 그렇게 순수 예술이 아니거든요. 파인 아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테크니컬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의 막을 구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캐릭터를 빌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야기의 복선과 뭐 반전들을 준다든지 그런 약간 기술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이렇게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황하고 또 이렇게 중언부언 돼 버리고 이야기는 재밌는데 정작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캐릭터들은 없는 이런 아주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약간 그 좀 전문가들한테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좀 난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뭐 본인 노력으로 찾으셔야지 뭐 어떻게. 그럼 그렇게 만약에 이제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약간 테크니컬한 면에서 부족한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던 각색을 거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이제 그냥 버려두기엔 아까운 아이템일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만약에 저한테 신인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보내올 때 제가 뭐 와 이걸 뭐 당장 내일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고 기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뭐 기성 작가들도 워낙 많아요. 기성 작가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뭐 지금까지 시나리오는 몇천 편을 아마 읽어봤을 텐데 뭐 그런 시나리오는 없었고요. 저는 이제 그 좀 영어로 얘기해서 근데 포텐셜하고 possibility라서 우리가 이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디벨롭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잠재력만 가능성만 보이면 픽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민하고 시나리오를 안 쓰셔도 되거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할리우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펙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제 네. 말씀하셨던 기획 시나리오 외에 네. 그냥 무작정 이제 자신이 영화화 되기를 바라고 보내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영화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스펙 스크립트가 마음에 들 경우에는 그 작가에게 나중에 뭐 다른 각색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초고 시나리오에서 영감을 우리가 받아서 네, 네. 이제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새롭게 한번, 그러니까 그 발상이 좋았다든지 네, 네, 또는 네. 아주 네. 뭐 신선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든지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버리기 아까운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캐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작가의 가능성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작가님이 쓰신 건 원안으로 들어가죠. 원하지 되는 네. 거죠. 네. 보통 이제 되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원안, 각본, 각색 이렇게 이제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네. 오늘 방금 그 세 가지에 대한 모든 걸 들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독으로 넘어가서 네. 감독을 만약에 이제 대립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윤철 감독님께서 네.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셨지만 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먼저 대표님께서 시나리오를 접하셨다면 네. 감독을 선정할 때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작이겠죠. 아, 네네. 저희가 무슨 뭐 대한민국에 있는 감독들을 뭐 다 교류하면서 네. 저 감독이 어떤 성향의 감독이고 네. 어떤 이야기를 잘 만들고 이걸 저희가 다 캐치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아무래도 신인 감독보다는 이제 제가 뭐 영화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신인 감독들이랑 일하기보다는 이제 기성 감독이랑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기성 감독들하고는 또 영화 외적으로도 관계를 맺기 때문에 네. 뭐 영화제라든지 네. 무슨 뭐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교류도 있으니까 제가 성향들을 다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이 어떤 이야기였는가 그리고 전작에서 예를 들면 아무리 전작이 드라마였었어도 그 안에서 이 친구가 뭐 굉장히 뭐 진한 멜로 네. 어떤 한 시퀀스가 네. 있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통찰력 있게 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의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보통은 전작이 제일 우선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인들은 그 자기가 시나리오도 쓰고 연출도 하고 싶었으면 그 친구가 최소한 중편 정도는 네. 전에 자기가 습작이라도 좋고 뭐 그걸 뭐 아이폰으로 찍건 뭐 그걸 뭐 자기가 뭐 필름으로 찍었건 뭐 저희는 그 작품의 어떤 그 완성도에 대한 거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어차피 완성도는 뭐 혼자서 단편 중편 찍었을 텐데 뭐 얼마나 완성도가 있겠어요. 일단 기대하지 않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능력과 네. 연출하는 능력들은 충분히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필모가 있는 게 그걸 보고 아무리 신인이라도 또는 뭐 대학교 뭐 단편 영화제라든지 졸업 작품만 보고도 이 친구 가능성이 있는데 하고 맡기는 경우가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장편으로 데뷔하시는 감독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검증이라는 것들은 꼭 영화 현장에서만 검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영화 조감독으로 10년 했다라는 게 검증이 아니고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건 자기가 웹드라마를 만들었건 아니면 자기가 CF를 만들었건 우리는 그건 상관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영상 언어기 때문에 영화라는 거는 꼭 시나리오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영상화 시킬 것이냐가 사실은 똑같은 재료를 주고도 100명에게 시나리오를 100개를 똑같은 시나리오 중 100개 다른 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이 친구가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영상화 시키느냐는 충분히 우리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도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텝으로서 이제 밟고 올라오는 단계가 꼭 필요했었죠.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전혀 달라졌지만 지금은 또 그 약간 지금 세대가 지금 그 영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은 뭐 툴도 많고 편집기도 뭐 자기가 컴퓨터에도 뭐 핸드폰으로도 맥으로도 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고 때문에 이제 그 영상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 이렇게 지금 그 다시 이제 그 필드로 산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천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화 시키는 데 있어서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원맨 밴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감독님의 전작들을 이제 보고 제작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영화와 부합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분에게 의뢰를 하시게 되는 거겠네요.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고 일단은 이제 이 친구를 감독 그 대상이 된 친구를 만나서 그 감독 대상이 된 친구도 제가 의뢰하는 작품에 대해서
그 관심을 보이면 네. 계약하기 전에 서로 일을 같이 하기 전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아, 만나서 네. 우리가 그 또 좀 그런데 그 영어로 얘기해서 we are on the same page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번에 폭스랑 얘기하는데 우리가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같은 지점을 보고 있고 이 네네.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죠. 네. 포인트를 같이 보고 있느냐. 같은 페이지를 지금 펼쳐놓고 있느냐를 서로가 이렇게 수많은 대화, 뭐 술도 마시고 네. 밥도 먹고 또 심지어는 같이 여행도 가고 네.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느냐를 사실은 그 서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서로가 뭐 보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교류 같은 게 뭐 필요하다는 굉장히 말씀이시죠? 필요. 아니요, 인간적인 교류도 필요하지만 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거죠. 아, 네. 그냥 그만큼. 시나리오 한번 딱 읽고 와서 저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해 하고 내일 계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 예. 뭐 그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본 촬영에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뭐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미리 예방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작자가 생각하는 프로듀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이거였는데 네네네. 감독이 추구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네. B였다. 나는 네. A인데 네네. 이게 네네. 서로 합일점이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A를 생각했는데 네. 이 친구가 A1을 생각했다. 이거는 뭐 괜찮아요. 그 주제와 메시지가 같으니까. 네, 네, 네. 근데 나는 A를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뭐 C를 생각했다. 네.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아, 그 마침 예, 그 간극을 없애야 되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제작 과정에서 제작자의 입김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나 하는 거였거든요. 그건 심각합니다.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봉준호 감독이랑 작품을 네네. 한다면 네. 아마 봉준호가 나보다 더 파워풀할 거예요. 네네. 예, 그런 근데 제가 웬만한 한국에서 저도 이제 1000만 클럽에 가입된 그렇죠. 네네.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감독들은 제 말 듣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는 네. 그 약간의 위계가 발생합니다. 네네. 나이와 관계없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최동훈 감독이랑 한다. 네. 그러면 전 최동훈 감독 얘기를 많이 존중하겠죠. 그 말이 맞을 것 같고. 네. 이건 이제 기본적인 위계고.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제 무한한 설득의 과정을 거치죠. 아, 계속 논의를 하고 서로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이게 맞냐? 네네. 이게 틀리냐?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하냐? 네. 또 감독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서로 그 치열한 그 논의를 통해서 그게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뭐 원칙이라면 원칙인데 그거는 이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견해 차가 없게끔 정리를 하고 이 제작에 들어간다고 당연하죠. 보면 근데 이제 크리에이티브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고 좀 속상한 거는 뭐냐면 크리에이티브는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할수록 무뎌집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투자사도 얘기하고 네. 예를 들면 뭐 감독도 얘기하고 또 뭐 제작자도 얘기하고 또 배우들도 얘기하고 네. 또 배우들 매니지먼트사도 얘기하고 네. 뭐 여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인볼브해서 크리에이티브에 관여하면 굉장히 이렇게 보편해집니다. 여러 사람들의 취향이 다 반영돼서 다 오케이면 무뎌집니다. 개성이 좀 개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엣지가 없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크리에이티브에 있어서는 감독과 제작자가 네. 딱 중심을 갖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독재자가 드라이브해 가야 된다고 네. 크리에이티브에 아주 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감독과 제작자만 딱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시키는 네네. 그런 저희가 노력들을 합니다. 뭐 그 한번- 사람들을 네. 무능해서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의 취향이 다른데 그걸 다 반영한다라는 거는 네네.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배가 많으면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네. 산으로 간다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네. 정윤철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다는 것에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약간 드라마틱하거나 휴머니즘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봤거든요. 그 정윤철 감독님의 전작이 마라톤도 그렇고 뭐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도 그렇고 보면 그런 면이 좀 강점을 보였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맞나요? 맞을까요? 예,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뭐 영화는 굉장히 이렇게 저는 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유철 감독이랑도 많이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정유철 감독이 그 추구하는 자기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네. 자기의 세계관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 감독을 만나서 걱정했던 거는 근데 네가 조금 약간 오다쿠 기질이 있다. 마이너한 감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업 영화를 하는데 이게 그 약간의 이렇게 그 히키코모리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오다쿠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유튜브에서는. 네. 예. 오다쿠로 너무 이렇게 약간 얘가 매니아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범용성 있고 대중성 있게
내려오게 만드는 작업들을 제가 좀 했죠. 네. 그러면 이제 감독까지 딱 정해지고 난 후에 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패키징이라고 그러거든요. 패키징요? 이제 패키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 선정됐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배우들, 아, 네. 그다음 배우들하고 그다음에 메인 크루 해서 네네. 뭐 네네. 메인 크루 뭐 다른 스태프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메인 크루라는 건 뭐 촬영, 네. 조명, 네. 미술, 네. 음악, 네. 편집들을 이제 패키징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섹시하냐 섹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파이낸싱. 아, 이제 네. 각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이제 자 내가 이러이러한 영화를 만들 아이템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네. 예산은 얼마고 감독은 누구고 배우는 이만큼이니까 네. 너희 할래 안 할래? 를 이제 저희가 파이낸싱을 하는 거죠. 그 패키징을 감독이 선정되고 이야기가 개발되면 네. 말씀드리는 것처럼 캐스팅하고 이제 스태핑이라고 하죠. 스태프들을 이제 구성하는 거죠.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그러면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네. 감독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제작자님께서 이제 하시는 건지 그것도 합의부입니다. 두 분이서 같이 예. 네. 예를 들면 이제 광해 같은 거 할 때 네. 광해 왕이 된 남자 할 때 네. 저는 이제 그 김인권 씨를 반대했습니다. 우리 네. 도부장으로 나온 네네네, 김. 네. 야, 걔 키도 조그맣고 걔가 무슨 이렇게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같아. 그랬더니 우리 감독이 저를 설득한 게 왜 대표님 왜 이렇게 조폭 대장은 네. 키도 작고 눈매가 부리부리해가지고 네네네. 등치 큰 사람이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부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 그 말에 설득되면 하는 거고 또 우리 감독한테 저가 또 어떤 배우들은 이 배우 하면 어때? 감독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안 돼. 야 이건 이러이러하니까 이 배우가 예를 들면 훨씬 더 야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40대는 좋은 배우가 있는데 20대는 그래 우리가 좀 마케팅적으로는 이런 배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제가 그런 할 수도 부분은 있는 또 거예요. 다 전체를 봐야 되니까 감독의 입장과 제작자의 입장이 좀 입장이 다르니까요. 다를 수 있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제작자는 조금 더 흥행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과 함께 같은 영화는 네. 뭐 감독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저희 그 배역 중에 한 배역을 그 엑소의 도경수를 제가 네. 굉장히 많이 그 고집을 했죠. 네. 이 친구가 내가 볼 때는 뭐 아이돌 그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아이돌 가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친구 영화를 몇 번 보니까 이 친구 연기도 잘하죠. 배우다 네. 연기 잘한다. 연기도 잘한다. 근데 우리 감독이 이제 그 도경수를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야 한번 네가 봐서 얘 한번 오디션도 좀 보고 네가 얘랑 한번 만나봐라. 했더니 감독이 만나보더니 연기 잘한다고. 네네 연기 연기 잘한다고. 카트였나 거기서도 봤습니다. 예. 연기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주연 배우는 이제 투자사까지도 다 합의를 해야 되는. 하긴 그렇죠. 왜 투자사까지도. TV에서 이제 보통 봐도 이제 주연 배우 때문에 뭐 투자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네. 돈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어느 정도 투자에서도 그 리스크를 같이 지기 때문에 그 투자사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돈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다 그럼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업 영화라는 거는 네네네. 상업 영화라는 것들은 뭐 그렇다고 뭐 투자사가 모든 배우의 캐스팅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주연 배우만큼은 저희가 상의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주연 배우는 감독, 제작자, 투자사까지 같이 합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제 뭐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거고 그럼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 사실 제작이 시작되는 거니까. 시작되는 거니까요. 불가피한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헐리우드 뭐, 네. 뭐 더 심하겠죠. 블록버스터를 만드는데 감독이 이 배우랑 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거의 뭐 제작비가 엄청 천문학적인 그럼요. 단위니까. 예를 들면 뭐 스필버그 감독 정도가 된다면 네. 뭐 쉰들러의 리스트를 만들다든지 뭐 미즈와의 조우 같은 영화 만들 때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 E.T.라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뭐 스필버그도 돈 많이 들어가는 영화들은 뭐 톰 행크스랑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지금 대립군 같은 경우는 이정재 씨랑 여진구 군이라고 해요. 김무열 씨하고 네, 김무열 씨하고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출연을 하게 메인인데, 되는데 이 세 분을 캐스팅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광해가 그 당시에 그 실록상 나이가 18살이었는데
실제로 여진구 씨가 그 나이대에서 거의 네네. 독보적인 그렇죠. 지금 뭐 연기적으로는 지금 뭐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 지금 그 또래에서 메인을 할 수 있는 연기자가 많지 않은 중에서 여진구 씨를 택하는 거는 뭐 제작자나 감독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순서고. 그다음에 저는 김무열 씨가 굉장히 그 좀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무열 씨가 굉장히 이렇게 독하고 되게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야리하고 이렇게 되게 스윗한 배우처럼 보이는데 또 독한 연기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또 매섭게 무섭게 하는데 저는 그게 그 저희 영화에서는 그 헬조선을 대변하는 굉장히 불만에 가득한 젊은 층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 캐릭터가 88만 원 세대에 미래는 암담하고 현실은 참담하고 근데 그럼에도 그냥 가만히 순응하는 게 아니라 난 바꿔버리겠어. 난 부딪힐 거야. 난 그냥 안 죽을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미지에서 김무열 씨가 연기해 준다면 그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파괴력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김무열 씨 선택했고 이정재 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약간 모던하고 젠틀하고 또 이렇게 상위 계층을 많이 연기했는데 정말 서민적이고 정말 하층이고 그러니까 타입 캐스팅이라면 너무나 뻔하지만 이 친구가 이정재 씨가 굉장히 아래쪽 사람의 연기를 해주면서 그 일반 대중들하고 되게 친근감을 가질 거라는 판단하에 또 관상에서도 좋았고 이정재 씨 이 영화에서는 대립군의 대장으로 나옵니다. 대립군이죠. 하층민이죠. 근데 이제 하층민 중에서 대장일 뿐이지 일개 포졸도 안 되는 그 지휘구 신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완전 하층이죠. 오죽하면 돈이 없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군대를 가겠습니까? 남을 대신해서 예. 군대는 그러면 배우까지 이제 완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스텝을 선정하는 과정은 그 과정은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하고 잘 맞는 이제 스텝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케미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스텝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표준 계약서라는 걸 쓰면서 이제 시간당 페이해야 되고 또 그 뭐 세팅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클로징하는 시간까지 다 그 돈을 비용해야 되기 때문에 스태프들의 기술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스태프들의 능력도 출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영상 언어를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감독과의 호흡을 많이 봐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제 그 이런 그 예를 들면 메인 스텝에 있어서 메인 크루들에 있어서는 제가 몇 명의 이제 인력 풀을 주죠. 또 그 친구도 스케줄이 맞아야 하는 거고 다른 작품을 하고 있으면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 풀을 준 다음에 감독 보고 만나보라 그래서 미팅해서 작품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하는 친구 중에서 네가 해라. 원하는 사람이랑 해. 스텝까지 구성이 끝나고 그 다음은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프리 프로덕션. 예, 이제 그 스텝들이 구성돼야지 프리 프로덕션을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징이 끝나야 패키징이 끝나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요즘은 뭐 영화 투자되면 줄게 하고 돈을 주고 미리 이렇게 스텝을 구성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일을 하기 윤노동 유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시작되면 임금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조금 미리 준비했다가 영화가 이제 그 무산돼 버리면 우리가 흔히 우리들 표현으로는 엎어져 버리면 그냥 미안하다 우리가 갔는데 요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키징이 다 끝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때서부터 프리 프로덕션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실 뭐 스태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작 환경이 더 좋아진 거네요.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프리 프로덕션을 들어갈 때 뭐 미리 각 씬별로 다 구성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씬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씬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그 첫 번째로 하는 해체 방식은 이제 장소별로 묶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라는 게 뭐 한 공간이 한 번만 소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공간에 뭐 10번 등장하는 공간도 있고 순차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촬영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그걸 세트를 줘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떤 하나 예를 들면 궁궐 세트 하나가 씬 1에 나오고 씬 17에 나오고 씬 85에 나오고 씬 100에 나오면 이걸 순서대로 찍으면 얘를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세트를 저런다면 이 세트를 다 찍고 없애야지만 이 임대료라든지 관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보통은 장소별로 씬 브렉다운 합니다. 미리 다 하고. 아니 장소별로 찍어야지 네네네. 이게 되니까. 그러면 그 장소에 필요한 장비들이라든지 미술 컨셉이라든지 여기에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을 해서 감독과 같이 이 기술 스텝의 장들이 네. 그 프리 프로덕션 기간에 네네. 여기에 대한 결정을 다 내려놓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때 이제 스토리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완성이 되는 콘티가 거네요. 다 되는 네. 거죠. 아. 콘티는 네. 이게 다 그 이 이야기를 어떻게 찍을 것이냐를 네. 보통 같이 준비하면서 네네. 이제 장소를 갔다 와야지 네네. 아 직접. 로케이션이 확정돼. 콘티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지만 네. 콘티에서 그린 것과 실제 로케이션 장소가 상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로케이션 헌팅이 어느 정도 돼야지 네. 아주 뭐 조그만 것들 말고 기본적인 큰 구조물들은 네. 확정이 돼야지 그 콘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로케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되면 이거 우리가 세트를 질 건지 네네. 아니면 우리가 오픈으로 가가지고 네. 뭐 경기전에서 찍을 건지 네. 아니면 남원에 있는 뭐 저기 출양이 있었던 우리가 광안루에서 찍을 건지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면 이제 콘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영화가 몇 회차 촬영이 되겠다는 것도 이제 결정이 나겠네요. 그것도 이제 씬 브렉다운 돼버리면 네. 이제 회차가 딱 정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회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우 스케줄입니다. 장소만큼 중요한 게 이제 주연 배우들은 네. 이제 전체 스케줄을 이 영화에다만 할애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뭐 CF를 찍는다든지 네네네. 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정도의 스케줄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연 배우들 스케줄은 굉장히 용이한데 네. 조연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작품을 4개월 찍는데 우리 것만 하셔라 하면 이분이 그럼 내가 그렇죠. 이분이 네. 생활할 수 있는 네. 개런티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4개월 찍는 동안 이분 한 7번 나오고 6번 나오는데 네. 7번 6번 나오는 분한테 4개월을 우리한테 풀리 다 그렇죠. 네. 전념해라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용어로 이제 각계모찌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중복 출연이 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복 출연도 다른 영화를 찍으시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네, 네. 그쪽들도 또 큰 돈 들여서 찍기 때문에 그 스케줄 조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아. 인물 조감독이 결국 스케줄 조감독인데 인물 조감독은 그 스케줄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네. 이 모든 영화가 다 세트에서만 찍으면 그 스케줄 조율이 100%인데 네. 야외 찍기로 했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왔어. 그 얘들은 어쩔 수 없이 수년돼야 되는데 네. 이쪽이 수년되다 보면 또 우리는 또 다른 10명을 맞춰놨어. 네. 근데 여기 한 명 때문에 10명이 스케줄을 다 바꿔줄 수도 없고 이만 진짜 그래서 골치 아프겠네요. 예, 인물 조감독, 스케줄 조감독이 가장 막 원형 탈모입니다. 예. 아 저도 그런 분야를 맡으신 분들이 따로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예, 그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라인 PD라 해서 제작 실장과 네네. 조감독, 네. 그다음에 그 PD가 제일 골머리 썩는 게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뭐 대립분을 예로 들면 대립분 뭐총 회차가 몇 회차 정도? 저희가 한 80여 회 찍었습니다. 보통 그 한 4, 50회차 정도인가요? 사극은 좀 많습니다. 아, 사극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분장하고 수염 붙이고 네. 분장하고 또 옷 입고 그리고 또 사극은 현대물처럼 아무 데나 찍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어디 궁을 아, 간다든지 네. 또는 뭐 네. 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잠깐 다시 돌아가서 네. 네, 네. 스텝 이제 구성이 끝나고 그 프리 프로덕션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나요? 보통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슛 들어가기 전까지가 다 프리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네네. 그 그럼 뭐 보통 4개월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케이션 다 결정되고 네. 의상 다 결정되고 네. 미술 컨셉 다 결정되고 네. 뭐 장신군이 뭐니 다 결정되고 네. 뭐 장비까지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지미집으로 찍을 건지 네네네. 골리앗 크레인으로 올 건지 이걸 주간에 찍을 건지 야간에 찍을 건지까지도 기본 골격이 다 결정됩니다. 아, 요즘.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그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완성이 되고 촬영이 시작. 그렇지 않으면 스케줄 못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못 맞추죠. 그러면 예산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나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가 뭐 감독의 예술이라 해가지고 감독의 감정으로 아 오늘 내가 필이 좋으니까 여기를 찍기로 했는데 나는 이쪽으로 찍겠어. 이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단계는 이제 제작자께서 담당을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최종 컨펌은 제가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컨펌은 그 감독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연출 쪽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죠. 여기 보조 출연이 2,000명 필요합니다. 안 돼. 1,500명으로 끊어. 여기 저희 장비 뭐 지미집 써야 되고 뭐 골리앗 크레인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뭐 써야 안 돼. 이거 다른 방식으로 찾아봐. 이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감독 연출 쪽은 좋은 걸 원하지만 저희 PD 라인 쪽에서 제작 쪽에서는 이게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무래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예산이 한정적인데 네.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해달라는 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씬의 시나리오상의 효용도가 예산과 등가인가.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씬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시나리오상에서도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만큼 돈을 써야 될 만큼의 네. 비중이 있는 것인가. 네. 이야기의 변곡점을 만들어준다거나 네. 캐릭터의 어떤 뭐 성장을 보여준다거나 뭔가 이게 우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으면 되는데 단순히 무슨 뭐 멋으로 뭐 레이싱을 찍는다든지 뭐 액션을 찍는다든지 이러면 돈 못 쓰게 하는 거죠. 이 씬을 이렇게 돈을 썼는데 시나리오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약해. 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가 되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는 또 감독과 제작자 사이에 약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갈등 많이 생깁니다. 멱살 잡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감독님하고 제작자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맞습니다. 인간적인 유대 관계도 쌓아야 하고 이런 게 필수적으로 이제 뭐 저는 광해 예를 들면 저는 추창민 감독이랑 미국을 일주일 갔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병헌 씨 캐스팅하려고 일주일 갔었는데 이병헌 씨 하루 만나고 네. 나머지 5일간 감독이랑 영화 얘기하면서 5박 6일 동안 여행했거든요. 그때 완전히 친구가 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서로 교감이 있지 않고 또 지금 같이 한 정윤철 감독은 제가 교류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10년간 뭐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뭐 여행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 정도의 교감이 없이 물론 없이도 할 수 있죠.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서로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저 원 대표는 막 예산만 줄이려고 막 날 쪼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럼 나도 감독이 뭘 요구하면 감독이 저렇게 추구하는 게 뭐가 있겠구나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죠. 예, 그런 서로 그러니까 감독과 제작자가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건 뭐냐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오해하지 않고 상호 신뢰를 갖자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말에. 촬영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도 제작자님께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관찰을 하시나요?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 촬영 현장은 상업 촬영 현장은 전부 현장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날 데일리로 찍었던 부분들을 다 편집을 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투자사랑 링크가 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투자의 책임자, 제작의 책임자인 그다음에 이제 이걸 편집해야 될 이제 앞으로도 메인 편집을 해야 될 메인 편집 기사. 그다음에 요걸 이제 요게 음악을 만들어야 될. 이 보고 음악에 영감을 받아야 되니까 음악 감독도 아주 4-5명 정도밖에 못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리로 리포트를 받죠. 데일리로 이제 슈팅이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끝났고 오늘 예정한 거를 다 찍었고 못 찍었고 결과가 나오고 못 찍었으면 왜 못 찍었는지 갑자기 소나기가 왔든지 아니면 감독이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든지 아니면 배우가 늦게 왔다든지 등등 사유가 많을 거잖아요. 내가 그게 합리적인 사유라고 판단이 되면 오케이 사인이 나는 거고 제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면 제가 결제가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현장을 가는 거죠. 현장을 가서 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라는 것들의 문제점을 저희는 사전에 다 이렇게 잘 찍고 있겠지.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데일리로 체크합니다. 데일리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촬영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촬영에 들어가면 이제 감독과 제작자의 역할 구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감독이 만약에 예정했던 거를 특별한 이유 없이 5회 이상 못 찍으면 감독은 파이어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대체 너는 이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아무나 감독을 할 수 없는 게 감독은 굉장히 모든 걸 다 이렇게 지배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들이건 스태프들이건 간에 감독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 충분히 그들이 합리적으로 감독 말이 맞네 하고 설득될 수 있는 야 내가 감독이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찍어 이런 거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배우가 그 연기를 해주는 그 역을 연기하는 배우가 감독님 나 왜 내가 지금 이 감정인지 내가 지금 왜 울어야 되는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울지 않고 저는 싸우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제가 울어야 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감독이 야 그건 나중에 더 크게 싸우려고 지금 너가 이빨을 숨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든지 어때서 이 배우가 충분히 자기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야 그냥 너 그냥 울으라면 울어 뭐 시킨 대로 해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감독이 배우를 설득을 못 시킨다. 네. 그럼 감독은 배우는 좋은 연기가 안 나올 테고, 네. 그럼 촬영은 늘어질 테고, 네. 그럼 예정대로 안 갈 거고, 네. 그럼 저는 현장에 가서 도대체 뭐냐? 네. 배우가 감독이 이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한테 네. 설명을 못 해주고 있다. 네. 나는 이 감정 가지고 찍으라면 찍겠지만 그럼 좋은 연기 나오겠느냐? 그럼 감독한테 그럼 네가 생각하는 감정이 도대체 뭐냐? 네. 왜 배우가 설득이 안 되는 거냐? 설득을 해라. 네. 뭐가 되겠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절대로 현장에서 감독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배우 편을 배우가 100% 맞더라도 네. 현장에서 감독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지휘하게 되는 내가 그 감독을 파이어할 거 아니라면 네네네. 감독을 해고할 거 아니라면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 현장에서 감독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촬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대립군을 예로 든다면 네. 뭐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저희 대립군은 아마 한국 영화에서도 흔치 않은데 세트가 1도 없습니다. 100% 로케이션입니다. 네네. 100% 로케이션이고 영화 속에서는 그 기간이 한 2달, 그러니까 2주 정도, 네. 보름 정도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촬영은 그렇게 못했는데 그 또 감독이 또 굉장한 또 이렇게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거였는데 이제 계절은 9월 말에 시작해가지고 12월, 1월로 가고 있고 배경은 영화 속에서는 5월이었고 참 이 계절의 변화는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데 감독은 세트는 너무너무 싫어해서 리얼감을 고집하고 네네. 로케이션 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 감독의 리얼리즘을 저도 존중했고 네. 또 배우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줬는데 이제 계절이 굉장히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크랭크업을 1월 중순에 했는데 네. 뭐 9월에 찍은 것과 1월에 찍은 것의 그 톤 맞추기가 그 쉽겠습니까? 네. 거의 뭐 죽음이졌죠, 뭐 저희들 뭐. 그리고 막 1월달에 그 엄동설안의 배우들 물속에 들어가는 씬이 한 번 있었는데 뭐 잠수복 입히고 네. 뭐 응급차 구비해놓고 뜨거운 물 다 샤워 시설 만들어놓고 했는데도 참 그거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자니 참 더군다나 그 영화 속 배경은 1월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5월이었습니다. 죽을 맛이죠. 안 추운 척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그럼요. 거죠. 예, 그럼요. 그렇게 되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참 이렇게 그러니까 감독의 리얼리즘, 감독이 추구하는 리얼리즘과 네. 현실의 괴리들을 네네네. 사실은 뭐 그게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세트니까 대부분 그 괜찮은데 이거는 정말 오픈된 공간에서 야외에서 로케이션에서 구현해낸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총 아까 80회 정도 촬영. 80회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랭크업이 이제 말 그대로 촬영이 종료되는 걸 종료되는 말하죠. 겁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 프로덕션. 들어가고 네. 포스트 프로덕션에는 뭐 편집이 있을 거고 네. DI 후보정이 있을 거고 예, 예. 그리고 음악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뭐 VFX 쪽이 시각 효과 네. 시각 효과가 들어가고. VFX가 요즘은 제일 중요하죠. 네네. 이제 그건 그런데 네. 그게 다 동시에 진행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미 뭐 그러니까 아주 최종적인 그런 그 타이밍 우리가 이제 우리들 용어로 기깎기라 그러는데 이제 기깎기를 전체적인 이제 시간의 그 뭐 리듬감 뭐 또는 뭐 이렇게 씬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하지는 않아도 네. 그게 다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걸 이제 러프컷이라고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러프컷 시사를 거친 후에 그러면 이제 완성본을 완성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제 VFX 쪽이거든요. 음악이야 조금 이렇게 조절하기가 타이밍 조절하기가 쉬운데 CG는 사실은 빨리 안 갖다 그 정확하게 좀 최대한 정확하게 안 갖다 주면 남은 비용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편집해서 없애버릴 거를 CG 네. 사람들이 인력이 가미되고 기술이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와 버리면 그거 나중에 버려버리면 참 다 비용인데 CG는 음악은 뭐 음악 감독이 좀 조정해 주면 되고 편집이야 또 편집 기사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CG는 다 비용이 그 CG는 우리가 락을 건다 그럽니다. 자, 야, 요건 CG 분량이야. 네. 컴퓨터 그래픽 분량은 락을 딱 걸어서 여기서 편차가 가장 적게 몇 프레임 안 나게 네네. 해서 그 락 걸어서 뭐 미리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CG는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좋거든요. 네네. 시간이 많이 갈수록 좋으니까 이제 그래서 CG 편집을 먼저 시키죠 감독한테. 그래요? CG가 들어올 컷들은 네. 감독이 미리 계산해서 네. 우리가 이제 현장 편집을 다 맨날 보니까 네네네네. 그 편집본은 미리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빨리 들어가야지만 CG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악이나 편집 기사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에버리지 한 4개월, 5개월 됩니다.
그럼 어떤 영화는 뭐 이제 배급이 좀 늦게 잡힌 영화들은 뭐 1년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영화의 에버리지는 4, 5개월 정도. 그러면 이제 마케팅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딜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케팅은 크랭크인 되면서부터 이제 투자가 되면서부터 하는데 사실 그건 별로 공중에다 쓰는 네네. 돈이고 별로 이제 지금 정보화 시대에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특별하게 뭐 어떤 배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성도가 없다면 그 마케팅 쏟아봐야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저희가 크랭크업하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포스트 프로덕션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마케팅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봉하기 4주 전서부터 6주 전서부터 네네네. 6주 전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마케팅을 왜냐면 단기간 안에 해줘야지만 노출 빈도도 높고 네. 또 대중들도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시사 단계에서도 네, 투자사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데이터가 들어가죠. 네, 관여가 있겠. 아, 100%죠. 마케팅을 투자사가 주관하니까. 네. 마케팅을 투자사가 주관하니까 그 모니터링 했던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 데이터가 무슨 전가의 보도인 양. 자, 봐라. 여기 점수가 낮고 이거 높으니까 이쪽은 더 살리고 이쪽은 내리자. 이거는 이거는 초등학생도 하죠. 그 그냥 데이터 보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게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쁜 점수가 나왔어도 이 시퀀스가 지금은 나쁠지 모르겠지만 영화 전체에 우리가 완성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난 이거 죽어도 못 뺀다. 이거는 아무리 니네가 높은 점수가 나와도 이건 내가 뺄 수 있는 시퀀스다. 그건 저는 그 합의 안 봅니다. 결국 그럼 감독 제작자의 투자사와의 이 대립 관계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영화가 시작할 때랑 마무리될 시점쯤에. 그럼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거기도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뭐 감독이나 유명한 배우가 있으면 또 투자사가 또 다음 작품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얘기도 좀 들어줄 수도 있고 또 저는 또 돈을 좀 벌어주기 했으면 야 내가 니네 투자사한테 돈 그렇게 많이 벌어줬는데 이번에 나한테 한번 기회를 줘. 이번에 잠깐 내 말 이거 가지고 뭐 대세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관계 속에서 왜냐면 정답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가 정답이고 내가 오답이다라고 어떻게 수학시험이 얘기를 해요? 아니니까요. 아니 흥행이 돼도 정답이 아닌 거고 네네네. 흥행이 안 됐다고 걔가 오답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흥행이 됐다고 해서 꼭 좋은 영화도 아니고. 아니고요. 네. 흥행이 안 됐다고 그게 나쁜 영화 아니란 네. 말이에요. 의미 있는 영화일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지금 대립군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네. 뭐 거의 모든 작업이 다 마무리됐고 방금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제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도 대략적으로 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지금의 감은 어떠신지 흥행은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그 영화를 하고 다 망했었어요. 제가 만든 영화마다 다 망해가지고 뭐 사이렌 망하고 마지막 늑대 망하고 그래가지고 흥행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 2006년도에 미녀는 괴로를 만들고 개봉을 기다리면서는 굉장히 담담했어요. 네. 뭐 흥행을 모르니까 흥행돼서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기는지 전혀 모르니까 뭐 나는 또 뭐 계속 망해본 놈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초조하지 않았는데 미녀는 괴로를 만들고 이제 국가대표를 기획하고 이제 광의 왕이 된 남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흥행의 달콤함을 알아요. 흥행의 달콤함을 알아서 초심으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이게 막 이렇게 담담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하는 일은 최대한 담담해지려고 노력해요. 너무 제가 영화가 잘 되면 어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알지만 또 반대로 영화가 흥행이 안 되면 또 어떤 고통이 나한테 온다는 것도 똑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일희일비 안 해요? 나는 항상 일희일비해요. 항상 일희일비하는데 그 일희일비가 짧기를 바래요. 예, 기쁜 것도 좀 짧았으면 좋겠고 고통스러운 것도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일희일비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지금 개봉을 앞두고 감정이 막 하루에도 한 5만 번씩 업앤다운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앤다운이 짧기를 바래요. 업이 쭉 올라가기도 원치 않고 다운이 쭉 내려가기도 원치 않아서 요즘은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게임해요. 막 게임. 어떤 게임? 카드 뒤집고 막 게임하고 네. 다른 거에 몰두해요. 지금. 아, 네.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려고. 예. 감은 좋으신지 어떻게 뭐 흥행이 좀 될 것 같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 뭐 다른 영화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대립구는
너무나 많은 스태프들과 뭐 너무나 많은 배우들이 정말 아마 평생 이렇게 고생스럽게 네. 자랑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랑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미안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터프한 현장을 앞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장비를 들고 산에 올라가야 되고 되게 막 계절을 바꿔서 찍어야 되고 그런 신과 함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예산으로 찍었고 네. 뭐 더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과 함께 스태프들에게도 고마운 감정은 똑같은데 미안한 감정은 대리꾼 스태프들한테 훨씬 많아요. 그러면 네, 와, 오늘 정말 긴 시간 한창 바쁘신 와중에 네, 긴 예.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마치기 전에 대리꾼이 어떤 영화인지 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리꾼은 임진왜란 때 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 형, 삼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가족들을 건사하고 먹여 살리려면 다른 사람의 군역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은 애국심, 충성이란 나라에 대한 애국심,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들이 어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족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게 결국은 애국심이고 충성심이다. 그런 면에서 대리꾼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된 것을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신과 함께 같은 경우도 네, 한번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면 네,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